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아실영사 시간은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 분석을 통해 디포커스 미학을 총정리해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 첫 번째 작품인 복수는 나의 것은 슈퍼 35mm 시네마스코프로 촬영된 와이드 화면과 디포커스 기법을 최대한 활용한 영화입니다. 영화는 장기밀매단에게 사기를 당한 청년과 그에게 아기를 유괴당한 아버지, 아이 아버지에게 고문을 당하고 죽은 여자 패거리에 세 가지 복수가 맞물린 독특한 이야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서로 다른 복수지만 결국은 하나의 사건으로 귀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치밀하게 계산된 미장센 미학을 통해 한 땀 한 땀 정밀하게 그려냅니다. 실제로 관객은 영화를 보는 내내 복수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을 모두 공감하며 느끼게 되는데요. 장기 밀매단의 복수를 가하는 류, 영미와 류에게 복수하는 동진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다가도 이번에는 동진에게 복수를 당하는 영미와 류, 그리고 영미 패거리에게 복수를 당하는 동진을 통해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영화의 이야기 순서를 따라가며 디포커스 기법이 사용된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초반부, 유는 누나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시키고자 하지만 혈액형이 맞지 않는 것을 알고 실망과 분노에 찬 채 야구 연습장에 갑니다. 카메라는 유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후 바로 이어서 야구 연습장의 전경을 심도가 깊은 롱숏으로 보여줌으로써 류의 감정을 극대화하죠. 이어지는 숏은 류가 화장실에 들어가 장기 기증 스티커를 붙이는 밀매단과 마주치는 장면을 디포커스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영화에서 벌어지는 세 가지 복수의 출발점이 됨을 관객에게 강하게 인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류가 일하는 공장의 장면을 전경, 중경, 후경까지 뚜렷한 초점으로 촬영하면서 롱테이크, 롱숏, 스테디캠 등 다양한 영상 표현을 통해 청각 장애자인 류의 지리멸렬한 일상을 세밀하게 관찰하듯이 추적합니다. 류와 누나가 사는 영세 아파트 장면에서도 디포커스 기법은 훌륭히 사용됩니다. 감독은 류와 누나가 처한 상황의 절박함과 비참함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희극적인 요소와 비극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버무려 놓습니다. 몸이 아파 비명을 지르는 누나의 신음소리를 성행위 소리로 착각한 옆방 청년들이 집단으로 자위행위를 합니다. 이때 카메라는 좌에서 우로 트래킹하면서 누나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한 채 아주 맛있게 라면을 먹고 있는 류의 모습을 심도 깊은 디포커스로 포착하죠. 전경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유의 모습과 후경에서 절규하며 괴로워하는 누나의 모습을 절묘하게 대조시킨 겁니다. 이 상황을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관객은 아마 처음 자유행위 장면을 보고 웃다가 곧 이어서 웃어버린 자신을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디포커스의 전신 초점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 힘입니다. 류가 공장에서 강제 퇴직당하며 서류에 지장을 찍는 사무실 장면입니다. 누나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결근이 잦아져 그만 공장에서 해고당하게 된 것이죠. 악수를 권하는 공장장의 손 클로즈업과 벽시계에서 울리는 뻐꾸기 소리를 부감으로 바라보는 롱숏, 그리고 류를 제외한 사무실 직원 전원이 점심을 먹으러 가는 텅 빈 사무실의 모습을 디포커스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는 류가 느끼는 사회에 대한 단절감, 소외감, 그리고 절망감을 극대화시킨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해고된 류가 누나 수술비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기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관객에게 예측하게 합니다. 류의 장기 적출이 이루어진 공사장 건물 속 불법 시술소 장면입니다. 깊은 심도를 통해 황폐한 공간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좌측의 류 주위에 배치된 3명의 밀매단의 인물 배치 구도를 통해 류가 완전히 포위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갇힌 구조를 강조함으로써 류가 이 상황에서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류는 장기 밀매단에게 자신의 신장과 전 재산을 강탈당하고 맙니다. 동진의 딸을 유기한 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협박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입니다.
류는 일부러 소녀를 울린 후 그 표정을 사진으로 촬영해 동진에게 보내 협박하려 합니다. 이 장면을 카메라는 소녀의 전면에서 사진 찍는 류로 다시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누나의 모습을 또렷하게 디포커스로 포착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나의 감정선입니다. 누나는 류가 아이를 유기한 것인지는 꿈에도 모르고 그저 동생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누나는 뒤늦게 자신 때문에 동생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자살을 선택하게 되죠. 류는 평소 누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누나의 시신을 어린 시절 뛰어놀던 강가에 묻습니다. 유괴당한 소녀는 홀로 차에 남았다가 뇌성마비 장애인을 만나 놀라게 되고 류에게 오려고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익사하고 맙니다. 카메라는 이 과정을 디포커스를 이용해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뇌성마비 장애인, 소녀, 자동차를 각각 전경, 중경, 후경에 배치하고 뇌성마비 장애인이 돌을 물에 던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곧 일어나게 될 소녀의 사고를 예고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번에는 전경에는 류, 중경에는 소녀, 후경에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배치합니다. 소녀는 물에 빠져 오빠를 애타게 부르지만 류는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카메라는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듯 장애인의 놀란 얼굴과 죽은 누나의 차가운 얼굴을 연이어 클로즈업으로 보여줍니다. 심도를 아주 깊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경과 후경은 다소 흐릿하게 보이지만 물에 떠내려 오던 소녀가 류의 바로 뒤에 왔을 때 카메라는 중경의 심도를 깊게 보여줍니다. 소녀가 마지막으로 오빠를 외쳐보지만 류는 죽은 누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저 울기만 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는 거꾸로 물에 잠긴 소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누나를 다 묻은 후 류는 그제야 일어나 뒤를 돌아봅니다. 이때 후경의 뇌성마비 장애인의 시선이 중요해집니다. 류가 뒤늦게나마 소녀의 죽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뇌성마비 장애인의 시선 때문이었으니까요. 후경의 존재가 없었다면 청각장애자인 류는 소녀의 행방도 알지 못했을 개연성이 커집니다. 감독이 왜 하필이면 후경의 뇌성마비 장애인을 배치시켰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이제 관객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누나의 죽음으로 절망하는 류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었는데 이제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감이 폭발하는 흥분을 느끼기 때문이죠. 대사를 하지 않고도 카메라 앵글과 화면의 심도만으로 숨은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의 주된 배경 중 하나인 강가는 세 가지 복수로 인해 발생되는 죽음이 귀결되는 공간으로 기능합니다. 자살한 류의 누나의 죽음이 묻힌 곳이자 동진의 어린 딸이 익사한 곳이며 류가 동진에게 살해당하고 동진 역시 영미의 동료들에게 암살당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복수는 나의 것에서 사용된 디포커스 장면 중 딸의 시신을 발견한 동진의 슬픔을 그리는 또 하나의 강가씬은 가히 최고의 명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영화는 동진이 딸의 시신을 발견하는 장면을 안각으로 보여줍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연출이라면 이어지는 숏을 딸의 시신을 안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10중 8구 클로즈업으로 오랫동안 보여주었을 겁니다. 그래야 관객의 슬픔을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박찬욱 감독은 아버지가 통곡하는 장면을 멀리서 롱숏으로만 잡아내고 아주 짧게 동진의 얼굴을 인서트 컷으로 보여준 후 다시 롱숏을 고수합니다. 박찬욱 감독은 왜 이렇게 숏을 연출했을까요? 그 답은 이 장면에서 사용된 디포커스 기법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프레임은 네 가지 공간으로 분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전경에는 덩그러니 바위 하나를 놓고 중경에는 수색 작업을 벌이는 잠수부와 구명보트를 배치합니다. 후경은 다시 두 공간으로 분할됩니다. 먼저 딸의 시신을 안고 있는 아버지와 의사, 수사관들을 배치하고 그 뒤에 가장 먼 후경에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구경꾼들을 배치합니다. 이 장면이 대단한 점은 네 가지 공간으로 분할된 모든 공간의 심도가 매우 깊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독이 중심으로 내세운 공간이 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지는 후경이 아닌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중경이라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비교적 정적인데 반해 중경의 공간은
유괴범의 단서를 찾기 위한 잠수부와 구명보트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객의 대다수는 중경에 집중해서 관람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감독이 의도하고자 했던 점은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유괴범들에 대한 잠재된 복수심의 당위성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버지의 복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하게 전개됩니다. 류는 누나가 자살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장기 밀매단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친구인 영미에게 그들과 접촉하게 합니다. 영미는 마침내 밀매단의 사무실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죠. 밀매단의 아지트에 도착한 영미는 류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화면의 구도 역시 류가 그랬던 것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밀매단이 영미를 둘러싸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류는 영미가 알아낸 밀매단의 아지트에 잠입해 피해 복수를 시작합니다. 관객에게 류가 얼마나 분노로 사로잡혀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기 위해 살해당하는 밀매단의 모습을 전신 초점으로 잡아내죠. 유괴범의 단서를 쫓던 동지는 류의 공범자인 영미의 집을 알아냅니다. 전기기술자인 자신의 특기를 살려 동지는 영미에게 잔인하게 전기 고문을 가하죠. 전심 초점으로 잡아낸 동진의 고문 모습은 소름을 자아낼 만큼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이 장면의 악권은 의자에 영미를 묶은 채 태연하게 짜장면을 먹고 있는 동진의 모습을 심도 깊게 잡아내면서 그의 복수심을 표현하는 화면 구도에 있습니다. 후경에 위치한 영미는 고문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다리에 경련을 일으키며 소변을 눕니다. 공교롭게도 소변은 후경에서 짜장면을 먹고 있는 동진에게 향하죠. 카메라는 영미가 묶여있는 전경에서 흘러내리는 오줌이 중경을 거쳐 후경의 동진에게 향하는 모습을 가감없이 잡아냅니다. 그러나 동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미를 덮고 있는 담요로 소변을 가려버리고 전기 스위치를 강하게 올려버립니다. 영미의 집에서 단서를 찾은 동진은 류의 집으로 향합니다. 형사는 전화로 류가 장기 밀매단을 살해하고 신장을 꺼내갔다며 조심하라고 알려주죠. 이때 카메라는 류가 신장을 잘라 먹었던 흔적을 틸다운으로 천천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를 본 동진의 얼굴에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류보다 더 잔인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동진이 설치한 함정에 걸려든 류는 기절하고 동진은 무자비한 폭행을 가합니다. 이때 후경에는 의도적으로 조명에 비친 그의 그림자를 배치합니다. 이는 동진의 내면에 숨어있는 괴물성을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뛰어난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복수는 나의 것은 딥포커스 기법을 통해 창조된 복합적인 은유적 공간의 결합을 통해 복수가 자아내는 긴장감을 극한까지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만일 이 영화가 딥포커스를 통해 관객과 충분히 교감하면서 복수심 그 자체를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고 증오심에 불탄 두 남자의 살벌한 폭력성만 강조해서 보여주었다면 아마도 자극적인 장면만 기억되는 그저 그런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숏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